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라는 라이브 두 번째 시간 부동산 얘기를 주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광수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문의도 많고. 예, 조금.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네.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나온다 또. 그러니까 그동안 안 아니 좋을 때도 나오더라. 나오죠. 좋을 때도 나오고. 아니 좋을 때는 사실 어떤 과정이냐면 전 나오고 싶은데 안 불러줘요. 내가 막 가격이 오를 때. 예.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탐나는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라이브 하는 동안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제가 대신 질문을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상반기 부동산 살짝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전망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반기 어땠습니까? 상반기의 가장 큰 이슈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네. 뭐 거래량은 과거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의 거래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파트가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거래가 네.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1,000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크게 줄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그럼 왜 줄었느냐라고 보시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주택을 지금 살 분들이 그렇게 시장에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감소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까지 막 그렇게 사던 분들이 왜 갑자기 안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그다음에 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다 위축이 있는 거고 또 근원적으로 어떤 게 근저에 좀 있었냐면 예.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만한 어떤 그 자산이라든가 뭐 대출도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너무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 시장의 이제 흐름인 네, 거죠. 네. 뭐 계속 그러니까 결국엔 자산 가격이 계속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는데 네.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 부동산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데 네.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전망을 할 때 네. 뭐 첫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를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일단 가격이 거래량이 뭐 크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표 2번을 한번 봐주시면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5월부터 전국의 아파트 가격, 이건 실거래 가격 변동률인데요. 하락세로 거의 뭐 대부분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기도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제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하락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물만 보면 네. 지난해 1년 전과 대비해서 제가 방금도 확인하고 왔는데 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네. 거죠. 자, 그러면 하반기 역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하락 폭은 어느 정도나 될까?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하락폭을 예상하기는 힘들죠. 네. 몇 프로 빠진다, 뭐 몇 프로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네. 제가 볼 때 저도 뭐 시장을 분석하지만 그렇게 숫자를 찍는 건 좀 무리가 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코로나가 이전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초 2020년 초. 네, 가격 정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하락폭으로 치면 한 3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가장 많이 올랐죠. 작년이 가장 많이 2020년하고 21년 이렇게 네. 많이 올라.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역시 그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지난번에 이 얘기는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글쎄 떨어진다 이렇게 갔어요. 가격대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부동산을 지역으로 많이 판단을 하죠. 네. 근데 물론 그 기간으로 치면 그 기간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있어요. 근데 길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다 같이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떨어진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방향성 같다. 네.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이제 정도를 물어보신 거니까 그 정도는 공교롭게도 또 유사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덜 오른 데가 덜 빠져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이를테면 강남도 빠진다. 그렇죠. 근데 강남이 최근에 왜 강남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강남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덜 올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20억짜리가 1억 올라서 1억이나 올랐어? 네. 그래서 되게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5% 오른 거예요. 퍼센트로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 상승이라는 건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은 워낙에 비쌌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경기도가 네. 가장 많이 오르는데요. 그렇군요. 그렇죠.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내외였거든요. 근데 5억이 1억 오르면 20% 오르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도부터 빠지는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액수하고 퍼센트를 달리 봐야 되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하실 때는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절대 가격이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막 100억 정도 갖고 있어서 나 오늘 2억 벌었어. 아니 올해 2억 벌었어. 그거는 사실 2%번 거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2%번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실은 근데 와 2억이나 벌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이 3억 떨어지면 10% 떨어진 건데 그렇죠. 액수로는 3억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엄청 집 한 채 살 가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과거의 흐름이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저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승률. 많이 오르는 게 많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그리고 덜 오르는 게 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탐나는 키워드 베스트 5 이광수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집값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하락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이건 뭐 얼마라고 딱 잡아 얘기하기는 그렇다. 네, 이러셨어요. 이게 1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최근에 이게 왜 우리가 글로벌 현상도 보셔야 되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를 똑같이 겪으면서 저금리 구조가 됐고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했거든요.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캐나다입니다. 네, 캐나다가 왜냐면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캐나다가 최근에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요. 얼마 전에 1%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캐나다의 지금 평균 가격이요. 최고 가격 대비해서 19% 하락했습니다.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이 한국의 아파트가 캐나다보다 훨씬 좋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전 세계적인 공조화가 되면 한국도 여기에서 절대 예외일 수가 없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이 불패는 없다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불패는 없다는 것은 뭐 강남은 안 떨어진다. 내지 요즘 한참 오르는 용산은 안 떨어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강남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강남도 뭐 이미 일부 지역은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고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지인 소유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로 많이 사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자가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투자하기 좋잖아요. 근데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저희가 등기부등록을 다 봐서 검토해 보면 자가 점유율이 40%가 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안 살면서 집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부동산은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 위축이라든지 금리가 인상하는 폭이 커지면 의외로 더 빨리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투자로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일종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가격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먼저 내놓는 분들이 더 뭐랄까요? 더 빨리 내가 안 사는 곳을 먼저 내놓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올랐으면 그렇죠. 네.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경기가 위축되거나 금리가 올라도 그냥 살죠. 네. 매물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의 불패 지역에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이 갖고 있어서 변동폭이 의외로 클 수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패는 없다는 아니다. 예. 또 하나가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 이랬는데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 이랬어요. 근데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공급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저는 항상 수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공급이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네. 집이 몇 세대 있고 얼마나 지어졌고가 중요한데 네. 단기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건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지역의 일부 지역의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크냐면 수요가 급변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투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수요의 변동폭이 큽니다. 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 그렇게 막 가격의 변동폭이 큰 건 수요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이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수요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수요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철저히 투자화되어 있습니다. 투자화되어 있는 그런 수요가 그리고 또는 공급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요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표 4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왜 금리가 인하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냐면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크게 인하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국 기준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확 증가하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갑자기 확 증가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죠. 네. 반대로 보세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수요 감소 때문에 뭐라 할까?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작년까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백약이 무효했잖아요. 네. 금리 한 방에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겁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그때도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유동성이 이게 확대돼서.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긴 뭐 집 살 때 빚 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민감하죠. 그죠? 더 그래서 민감하죠. 은행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걸 그렇죠. 이번에 또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네 번째 질문인데요. 금리 인상 가격 하락의 이중고 이랬어요. 금리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집을 선뜻 사려는 사람들이 없고 아까 이제 수요 말씀하신 거고 그 이런 게 이중고로 다가온다. 네.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실수요자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금리 인상하고 가격 하락이 그래서 지금 집을 보유한 분들한테 되게 두 가지 그 어려움을 겪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해에 엄청 오를 때 야 이거 놓치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영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돈 빌리고 뭐 해서 집들을 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섯 번째 키워드 영끌족 무주택자의 대응법. 이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영끌족은 유주택자 분들이시죠. 네, 집이 있죠.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게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인데요. 네. 2021년 보시면 30대가 36%여서 한 2년 전 대비해서 7% 포인트 증가합니다. 네.
사실 여기 뭐 많이 증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절대 규모는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이 젊은 세대 특히 이제 30대, 20, 30대가 집을 사는 비율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출 금액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일으키면서 높은 가격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크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더 우려 사항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2% 대출 금리가 한 3%에서 6%대로 오르면 6%라도 아직 뭐 낮은 수준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엔 뭐 주택담보대출 8%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갈 때가 있었나요? 그럼요. 네. 근데 그때보다 낮고 그렇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3%에서 그렇죠. 6%.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 내다가 네. 이자를 이제 200만 원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산 것도 조금 쉽게 샀는데 그런 고민 안 하고 심리에 쫓겨서 샀는데 혹시나 파는 것도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영끌족들 특히 젊은 층들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면서 전세를 갭 투자 일종의 해서 산 비중이 높은데 저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거주를 하시는 쪽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시면서 좀 길게 이 집에 좀 뭐랄까 그런 거주 목적으로 하면 집값이 막 빠지거나 이래도 조금 이게 위축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거주하지 않으면 갑자기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러면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공포거든요. 내가 그렇습니다. 산 가격보다 막 아까 말씀대로 20, 30% 빠져보세요. 그렇습니다.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 살면 그렇습니다. 내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고 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꺼진다고 해도 이게 뭐 평생 꺼지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또 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견뎌라 이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제 저희 첫째 시간에도 주식을 했는데 주식은 빠졌다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는 주식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주식을 다 보세요. 예전보다 과연 올랐을까? 고점 대비 높였을까? 대신 지수는 올라요. 네, 맞아요. 지수는 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그 집이 빠졌다가 그 집이 올라요. 반드시 오르더라고요. 그 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집을 무리하게 샀으면 이제는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그 집에 거주하시면서 그 시기를 또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만약에 생각합니다. 집이 10억이었잖아요. 30% 빠지면 7억이잖아요. 네. 내가 들어가서 깔고 앉아서 살면 다른 데도 떨어진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오를 때 보면 처음에 전고점을 뚫어요 또. 집은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이제 오르는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네. 단지 지금 이제 이렇게 대출을 끼고 했기 그쵸. 때문에 다달이 내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떨어져서 회복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이자 비용이 크다면 그렇지. 그게 또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 말. 그래서 부동산이 내 집 마련을 하건 뭐든 사이클이나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뭐냐면 무주택자면 가격에 상관없이 사세요라는 말이 제일 싫었어요. 아니 왜? 근데 다들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무주택자들은 왜 가격에 상관없이 사야 됩니까? 언제든지 사도 좋대요. 그건 아니죠. 금융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흐름을 잘 보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제 결정이 된 거니까 이제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주택자의 경우에 내가 집값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덤벼볼 만하지 않나요? 근데 급매물의 기준이 팔고 싶은 사람이 그냥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게 급매물인지 아니면 급매물의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전 말로는 복덕방, 부동산. 시세보다 조금 싼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인데 9억이 나왔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8억에 나올 거면 그 하면 그거 급매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예측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시장의 흐름과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거래량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계속 회복 못해요. 거래량도 가서 줄어요. 이거는 바닥이나 금매는 아니에요. 네. 근데 가격이 빠지는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살 사람들이 생겨요. 네. 그건 이제 아까 가격이 바닥이라는 징후예요. 네. 그래서 가격도 보시지만 시장의 전체적으로 흐름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격이 단순하게 10%, 20%, 30% 빠졌다고 그래서 그게 낮은 건 아니다. 네. 더 빠질 수가 있고 오히려 10% 빠졌었는데 그게 바닥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소위 얘기하는 좋은 지역이라는 곳에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쪽은 네.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미 가격이 비싸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보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때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처럼 이제 향후로 집값이 제가 하락하고 조정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하고 이종환 선생님 한번 보세요. 앵커님 한번 보세요. 그 A하고 B 집이 있습니다. 근데 A 집은 안 빠졌어요. 네. 근데 B 집은 10%가 빠졌어요. 네, 네. 어느 게 안전한 겁니까? 안 빠진 집이 안전하지 않아요? 아니죠. 빠진 집이 안전. 빠진 집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빠진 집이 안전하죠. 가격이 빠진 집이 안전하잖아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왜 가격이 안 빠졌으니까 이게 더 안정적인 집 아닌가? 아닙니다. 가격이 안 빠졌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미 빠졌으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거주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달라서 그래서 빠지면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빠진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개발 호재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빠지고 있다. 안 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가격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언젠간 빠진다. 대세 하락장이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안전한 건 가격이 빠진 게 안전한 거예요. 이거 불확실성을 어떻게 알아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세 하락 국면이다. 네. 이게 느낌은 있어요. 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금리만 오르고. 네. 그렇지만 이게 대세 하락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참 오를 때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도 거래가 회복하는 구간이 있어요. 누군가 산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이 금방 회복해요. 근데 거래량이 계속 이러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거래량이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쭉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나온 걸 이제 좀 대출 좀 해서 사는 것과 그다음에 전세나 월세를 지금 좀 살다가 더 좀 떨어지면 기회를 보는 것과 지금 후자 쪽을 권하시겠네요. 그렇죠. 가장 정답은 그러니까 언제를 고민하는 건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를 살아야 되고 거주해야 되는데 네. 그 집이 나의 형편에 올 때 그건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때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장 전체의 때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긴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저 집이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10억의 아파트였는데 제가 대출이 그거 해서 기껏이라는 표현 말고 8억을 제가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8억으로 갈 때가 좋은 시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때하고 시장의 변화하고 같이 잘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공급이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지금 공급인 것 같은데 아까 수요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정대로 진행되는 그 공급은 너무 많다고 보십니까?
공급은 흥미롭게도 또 어떤 그 과정을 거치냐면 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해요. 가격이 빠지면 공급이 감소해요. 네. 왜냐하면 건설 회사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단지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뭐 라면처럼 바로 공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격은 네. 안정되는데 바로 지을 수 없으니까 대신 건설사들이 땅을 사고 많이 준비를 하죠.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예전에 준비해 놓은 거니까 공급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분양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네, 시차가 잘 안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빠지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줄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오를 때는 공급이 줄어들어요. 네. 이런 시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정책은 그 공급을 완벽하게 사이클을 바꿔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건설사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네. 합니까? 그리고 조합들이 나 지금 공급 안 하겠다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공급의 그런 미스매칭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시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또 말씀드리지만 가격의 변동폭을 키우는 건 물론 그거 공급의 시차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기가요. 급속도로 바뀌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고 그냥 난리를 떨었는데 지금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또 걱정하고 있고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안정화되는 건 원하지만 네.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겠지만 시장은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로 봤을 때는 너무 떨어지면 또 다들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참 이게 어느 장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네, 또 하나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시를 지셨어요. 예. 그 집이 제목은 집값이라는 건데요. 집값. 그러니까 한두 줄 시죠. 예. 떨어져도 안 돼, 올라도 안 돼,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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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교롭게도 자산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그러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게 주식 시장에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뭐 기름을 부을 수 있죠. 네. 대출이 증가시킨다는 뉴스니까. 그런데 뭐 생애 최초 가구도 그렇고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꿔줄게라고 했을 때 가장 뭘 먼저 질문할까요? 금리가 높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2배로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DSR로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네. 되는 거라고요. 네. 6억까지 대출 받는데 금리가 막 5% 6% 되면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과연 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LTV 지금 몇 %였죠? 80%까지 해준다는 건데. 80%. 그 전에는 지금 한 50% 됐나? 그렇죠. 50%. 예, 50%였는데 80%. 네, 그러면 그게 무조건 80%는 아니고 제한선이 있고 6억. 6억까지 해주는데 6억 하면은 지금 6%대 7%대 하면 네. 거의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별로 좀 다르긴 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긴 했어. 그럼요. 4점 몇 % 정도에서 6점 뭐 이렇게까지는 가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금리가 오르는 구간이라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뭐 한 4%도 받으실 수 있고 이러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향후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 오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로 그냥 해놓으시고 있을 수는 있죠. 예. 네. 근데 금리라는 것이 지금도 보면 이제 막 올리고 있지만 이제 연말쯤에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나면 네.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경기가 위축되면 네.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럼 경기가 위축이 또 걸려 있잖아요.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막 가서 삽니까? 네. 이게 쉽지 않은다 이 구조. 예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똑같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가 막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기억이 급등했거든요. 네. 급등하니까 금리를 갑자기 탁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가슴 놀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낮췄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금리를 낮춰도. 왜냐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이게 또 심리거든요. 네, 네, 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 심리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세 대란 온다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월세가 상승해. 이게 이제 금리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보다 그러니까 월세 내는 그 금리를 따져보면 그게 맞습니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보면 지금 서울에서 거의 40~50%가 네. 월세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가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높아진 전세를 감당해낼 수 네.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출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 이자하고 경제적 다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럼 월세가 낮겠구나 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로 나온 물량은 전세만 가능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주택들이. 왜냐하면 갭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하면 이 분들이 그렇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물건은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 수요는 감소하니까 떨어지게 전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네, 수 떨어지네.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구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집값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예, 갭 투자했던 물량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전세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월세 전환이 안 돼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전세가 근데 수요자가 전세 수요자가 줄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전세를 이제 낮추거나 네.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그 갭을 메우려면 금융 비용이 또 드는 거네. 그렇죠. 대출해서 메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른 구간에는 갭 투자가 위너였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이렇게 30대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네. 30대가 갭 투자해서 뭐 어디에서 강남으로 아파트 네. 샀다. 근데 그 구조를 잘 보세요. 전부 다 갭 투자로 해서 전세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집값이 떨어지는 구조가 오고 전세값이 떨어지면 이제 반대로 역 레버리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충격이 커져요. 예. 네, 그래서 되게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갭 투자 매물들이 금매물로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기라면 판단을 잘해야 되겠네. 그런 금매물을 한번 잡아볼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금매물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안 팔리면 또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서 아주 유일하게,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전세제도 때문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이기도 해요. 예. 올라갈 때는 전세를 이용해서 계속 사고 누군가 또 빠질 때는 전세 때문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매물이 나오는 시장이 돼버리고 네, 네. 그래서 또 그게 집값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똘똘한 한 채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똘똘한 그 지역에 네. 집값이 금매물로 막 나왔을 때 네. 내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에요. 똘똘하지 않은 지역에 그러면 이걸 얼른 팔아가지고 네. 똘똘한데 금매물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이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똘똘하지 않은 지역의 집값도 빠질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도 빠지고 예. 저쪽도 빠지니까 예. 그게 과연 쉽게 이렇게 그 일종의 말씀드린 상급지를 이동하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험이긴 한데 네, 네. 내가 있는 똘똘한 집 옆에 있는 집인데 네. 다 떨어진다니까 네.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아. 먼저 팔아요. 팔아. 네, 그리고 조금 기다려. 네. 그랬다가 똘똘한 데로 갈아타. 이 모험인가요? 아니 반대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집답은 제가 드리지 않고 네.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집값이 빠질 때 2013년도, 14년도였습니다. 네. 이때 맞아요. 많이 네, 빠질 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가만 올라요.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딱 세입자한테 그 임차인한테 와요. 네. 그냥 전세값에서 1,000만 원 붙여서 사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았죠. 네. 그때도 사실 리스크를 테이킹한 거예요. 네. 내가 어떡하지? 이거 집값 사람들 빠진다는데, 이거 내가 전세가 이거 또 꼭 네. 깡통 전세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그래서 그냥 샀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엄청 올랐죠. 예. 네. 이런 비슷한 거죠, 약간. 그런 리스크를 과연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이제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쉽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리그님, 임대차 3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찌 보십니까? 이러셨네요. 정확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실거래가 공개하는 거. 네. 이제 임대차 그 월세도 막 공개하는 거고요. 더 큰 건 이제는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거. 이제는 그 권한을 임차인들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얘기를 많이 하신 게 8월부터 전세가 급등한다. 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 맞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시장에 다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 마찬가지로 이게 불확실성도 크고 예측하기 되게 힘들기도 네. 해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세 가격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데 월세가 막 오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결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야 집값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로 갑니다. 갭 투자가 증가해서.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고 월세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갭 투자가 안 돼요. 월세로 어떻게 갭 투자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임대차 3법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리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네. 향후로 오히려 전세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참 정말 세상 일은 흥미롭죠. 모르겠어요. 흥미롭죠. 흥미로워요 정말. 네. 그래서 유연하게 행동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갖지 않고 유연하게. 아니 이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얼마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킴님 댓글인데 지금 1인 1주택자인 40대입니다.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대출을 끼고 구매한 주택인데요. 아이 학교 문제로 1, 2년 안에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금이 고점 같은데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기회를 노려야 할까요? 아, 집을 팔고 이것도 좀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이제 아까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좀 안전하게 갈 거냐 이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 학군도 고려해서 나는 집을 투자로 본다 이러면 제가 제 예측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향후로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 있는 다음에 임대차를 하신 다음에 집값이 조정받으면 그때 매입하는 게 사실 투자로선 좋은 방법이죠. 네. 근데 이 기간을 과연 이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위축을 잘 견뎌낼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집값이 한번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기간이요. 예. 예를 들면 서프라임 이후로 2008년도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2013년까지 2008년에서 한 5년 주기 되나? 뭐 7, 칠 뭐 년? 한 6년, 7년? 7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6, 7년 가는 거죠. 네, 네. 대세 하락기에서 6, 7년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그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집 한 채 있는데 그걸 건드는 건 너무 모험 맞습니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세 주고 그 지금 어디에 학군 때문에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긴 하죠. 네. 자, 보라돌이님 질문인데요.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데 구매가 쉬워지면 집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닐지 걱정되면서도 또 혹시나 샀다가 내려갈까 하는 마음에 결단을 못 내리겠어요. 미분양도 많아진다는 뉴스를 보니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러셨네요. 집을 사고 싶은데 그죠? 네. 사고 싶으신 분이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무주택자 분이시니까 이제 불안하죠 심리가 특히 이제 정책이 좀 바뀌고 있어서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 전의 정책들, 예를 들어서 바로 전 정부의 네.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막 잡으려는 엄청난 정책들을 썼잖아요. 네. 안 잡히잖아요. 안 잡혔죠. 네. 반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좀 완화해주고 네.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해준다고 이런다고 그래서 집값이 반대로 가긴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세를 네.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책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제한적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예전에 집값이 막 그 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한 5년에서 7년 떨어진 그때 집값 다시 살려보겠다고 저 부양책이 막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안 올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에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대신 이 조언은 드릴게요. 제가 시장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이제 하락의 폭이 얼마나 될까, 네. 기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폭과 기간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값 더 떨어지게 해서 관심을 끊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B집처럼 해서 떨어질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대신 때나 기간이 말고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봅시다. 그중에서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하는 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회복하면 그게 굉장히 사기 좋은 시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시점이 5년 후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2년 후가 될지 당장 하반기가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뭐 2024년부터 집값이 오릅니다라고 예측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사기에 가깝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래량은 사실은 속일 수 없거든요. 네. 한 채가 거래되면 한 채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측이 힘든 게 대세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큰 요인을 작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올해까지 올랐다가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로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가 또 한번 조정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 금리가 또 시중 금리가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거는 하여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떨어져도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안 사.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은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그런 어떤 거래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빠 캠핑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집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리츠는 지금 시기 어떨까요? 장단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어요. 사실 부동산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죠.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다가 크게 오르고 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해요. 길게 보면. 네.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는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나 뭐 IMF나 이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져서 한 나라가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 빠진다고 해서 나라가 휘청거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단점이 있어요. 투자에.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면 계속 오르는데 갑자기 훅 빠지니까 이런 시기를 감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 드리지만 벽돌 하나씩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리츠를 통해서는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예를 들어서 한 주씩 사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특히 더 좋아 보여요. 떨어지는 시기니까. 왜 떨어졌어요? 네. 리츠가. 그 기준금리 오른다고 해서 같이 주식처럼 빠졌는데 사실 이때 조금씩 계속 사시면 그게 오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시고 최근에 한번 투자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식처럼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리츠 상품은? 근데 주식은 사실은 그게 안 오를 수가 있는. 안 오를 수 있는. 이건 반드시 오른다. 반드시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배당을 계속 준다. 아, 배당을 계속 준다. 네, 주식은 배당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결정되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리츠에 투자해 놓으시면 리츠에서 배당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으시면 90%는 무조건 배당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예. 법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거죠. 상장 주식은 아무리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내년에 경기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배당 올해 안 합니다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곰탕 먹은 푸우님인데요. 네,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조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심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책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네.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공급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설회사가 짓는 물량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은 시장이 내놓는 매물의 양. 이게 이런 공급이 중요하고요. 수요는 두 가지 수요죠. 실수요와 투자 수요. 네. 근데 실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매년 크게 변동 안 하고 오히려 최근 인구수 감소하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데 반면에 투자 수요는 급변하죠. 네. 그러면 투자 수요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금리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 그런 어떤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항상 끝물에 올라탄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오늘 앞에는 주식 얘기했고 뒤쪽에는 부동산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에 올라타서 고점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고 네.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네. 그 한 가지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소유자 수 변화인데요. 70대 이상. 70대 이상. 네, 70대 이상 분들이 소유자 수가 변하는 거예요. 아, 잘 보시면 집값이 거의 저점이었던 2014년부터 70대 이상 분들이 집을 막 사십니다. 네. 그러다가 정확히 언제까지 사시나요? 2019년까지. 네. 그리고 서프라임 그 코로나 19 오면서 네. 주택 수가 감소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때 누가 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대가요. 젊은 층들이 사죠. 네. 네. 이게 자산 시장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70대를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현상이니까. 근데 70대 분들은 8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아, 저때 증여한 거 아니에요? 아니 70대 소유자 수가 증가한다. 소유자 수가. 아 물론 증여할 수가 있죠. 어쨌든 30대 자식한테. 그렇죠, 그렇죠. 증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더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70대가 과거에 보면 30대 후반일 때 그분들이 네. 집값이 크게 오르는 구간이었어요. 네. 1990년대 그때. 그 다음에 또 50대 중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2000년대 그때 또 집값이 크게 오른.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투자로 막 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에 그 집값이 고점일 때는 네.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런 70대 분들이 계속 사셨으면 사실 더 오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광수 의원님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라이브 처음이신데 괜찮으시죠? 네, 좋았습니다. 사랑방에 온 것처럼요. 제가 예. 너무 편안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여기 이건 무슨 얘기죠? 언제 뭐 방송에서 우셨어요? 네? 아니, 예. 아니 최근에 어디에 가서 네. 이제는 사실 무주택자분들이나 연끌하신 분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항상 이게 그 자본주의에서 그 일종의 투자하고 투기 시장에서는 잉여가 돈을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잉여가 가진 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고
그래서 그건 없어도 되는 돈이야. 이러면서 이제 투자해 넣어서 그런 분들이 돈 벌지. 진짜로 내가 그 뭐랄까 막 쉽게 말하면 영끌해서 이렇게 해서 막 투자하고 아니면 내 집 마련하고 이번 분들은 항상 이제는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너 막 2018년부터 집값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 하반기에 제가 예측을 했죠. 2019년부터 집값이 빠지겠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집값이 빠졌어요. 빠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예, 제가 예. 맞췄다 틀렸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집값이 제가 뭐 연도별로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불안하다.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건 사실 제가 좀 예측하기 힘든 구간이었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 연끌하면 여러분 안 되신다.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 불패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사실 시장은 그런 연끌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벼락거지라는 말. 이런 말들로 많은 분들이 한창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고생하신 분들이.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이라는 분한테 또 그런 것도 보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이광수 의원님하고 12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대응 전략 알아보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식사 아직 이거 같이 하시느라고 못하셨죠? 점심 식사 만나게 드시고 저희는 또 탐나는 재테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